아, 저는 FMK 전세한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내용은 한 5년 전쯤, 5년, 약 4년에서 5년 전쯤에 진행한 장기간 프로젝트에 대한 결과를 소개해 드린 거고요. 이 내용이 사실은 조금 한 반년 이상 진행된 내용이라서 상당히 많은 양을 좀 함축적으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다소 빠르게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 점 좀 양해해 주시고요. 소개해드릴 내용은 조관을 만드는 프로세스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기장, 즉 ERW 전기장 튜브를 만드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 용접할 때 어떤 특성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는데 그 특성이 어떤 프로세스에 의해서 연결지어서 용접 특성이 나오는지, 용접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관 튜브를 만드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다 조성을 하시니까 튜브를 만드는 프로세스에서 잘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튜브는 용접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는 방법은 용접이 없는, 이음새가 없는 심리스 튜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심리스 튜브를 만드는 방법이 한 3가지 정도가 있고요. 첫 번째 보시는 것처럼 이 심리스 튜브는 보시는 것처럼 2개의 어떤 롤러를 동등해서 주로 이제 튜브 피어싱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환복을 넣어서 이렇게 튜브가 나오는 형태로, 맨드릴을 통과해서 튜브가 나오는 형태로 최종 제품에서는 사이징이라든지 리팅을 통해 가지고 원하는 치수를 만드는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이게 이제 심리스 튜브를 만드는 가장 일반적인 보편적인 방법이고요. 심리스 튜브에서도 주로 이제 심리스 튜브를 만드는 방법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형태들은 소관입니다. 즉 소재의 그 튜브의 소재가 파이가 좀 작은 종류들은 대부분 심리스 튜브를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특징이 있죠. 용접 위험세가 없기 때문에 구조적인 강도라든지 재료적인 특성들이 용접관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좋은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이 튜브 피어싱을 가지고 한 3년 전쯤에 진행한 프로젝트의 어떤 결과를 보니까 위에 보시는 게 이제 맨들을 통과해서 롤러가 소재를 회전을 시켜주고요. 이 회전을 시키면서 소재가 맨들을 통과하는 그런 형태에서 제품이 이렇게 뚫려지는 그런 심리스 튜브이고, 이 제품이 나온 이후에 이 제품들은 치수 정리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이징 공정을 통해 가지고 실제 원하는 치수 두께를 맞춰주는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일반 알루미늄 종류들에서 많이 사용하는 익스트루드 방법입니다. 압출 방법이고요. 흔히 이제 압출제 사용해서 많이 사용하는 빔 종류라든지 일반적인 튜브라든지 그런 종류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압출할 때는 이런 것들 심리스 튜브를 만드는 방법에 비해서 압출 같은 경우는 압출비, 압출 속도 제어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압출 속도를 제어하는 어떤 프로세스, 근형 설계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접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버트월드라든지 다른 ERW라든지 그런 용접을 할 수 있는 프로세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게 이제 ERW 파이프를 만드는 공정이고, 요거는 이제 공정 자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주 라인 자체도 한 100m 이상 이렇게 긴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고요. 그 라인을 가지고 있고요. 이 스트레이트부터 시작해서 보시는 것처럼 롤폼이, 그 다음에 기타 공정이 상당히 많은 프로세스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세한 건 나중에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파이럴 방식으로 꼬아서 만드는 방식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주로 이제 대형 관관들을 만들 때 이런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용접이 들어가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이하게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이제 옵세팅 방법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U 파이프 반딩 포밍 방법이고요. U자로 먼저 포밍을 한 이후에 프레스 승형을 한 이후에 O형
금형에다 집어넣고 이걸 다시 성형한 이후에 다시 웰딩하는 인너 그 다음에 아우터 웰딩 두 번 해가지고 실제 파이프를 만드는 그런 겁니다. 요 아래 소개드린 이 두 가지 방법들 주로 이제 대형관을 많이 만들 때 많이 사용하는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여기가 사실은 이제 요 내용들이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파이프를 만드는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이제 ERW 성형 용접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러한 이제 프로세스대로 컨텐츠대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프로젝트를 저희가 해서 시작해서 목표를 했던 부분들은 용접관들이 여러 인자에 의해서 용접 특성들이 달라집니다. 용접이 잘 될 때도 있고요, 용접이 안 될 때도 있고, 예.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용접을 비드를 보면 상당히 불균이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떤 프로세스, 이전에 어떤 공정 프로세스에서 영향을 끼치는지, 예, 그런 부분들을 해볼 이 과제를 통해 갖고 프로젝트를 통해 갖고 진행을 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그런 행태는 아니고요. 라인 자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제품화 되는 데까지 프로세스를 모든 공정을 다 검토를 하고 적용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아래 보시는 게 단순히 이제 롤 포밍 라인입니다. 스트립을 가져왔어요. 스트립을 여기에다 큰 스트립에 감고 첫 번째로 이런 롤 포밍 라인을 통과해서 캘리브레이션을 통과해서 열 처리를 통과해서 최종적인 튜브가 나오는 프로세스 커팅까지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조각 튜브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물론 원재료의 어떤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성형이 들어가는 공정들을 먼저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 중에 롤포밍 공정이고요. 롤포밍 공정 중에서도 공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롤러가 보시는 것처럼 브레이킹 다운이라든지 사이드 롤이라든지 핀 패스라든지 이런 수십 개의 롤 패스를 통과해서 제품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 제품에서 저희가 타겟으로 한 부분들이 뭐냐면 가장 불량률이 높은 구경에 대해서 저희가 진행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실제 이제 현대제철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스틸 파이프를 제조하는 공정 프로세스가 지금 보시는 형태들이 있고요. 공정 프로세스를 보면 여기에서 이제 소승 가공이 일어나는 공정들이 있습니다. 커팅이 일어나죠. 그리고 스틸이 일어나고, 그리고 롤포밍이 일어나고, 주로 커팅, 이게 이제 보시는 것처럼 스케이핑, 스카이핑, 그 다음에 슬리팅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공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롤포밍 공정, 그 다음에 사이징하는 공정, 히팅 공정, 이렇게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제품이 나는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저희가 이제 타겟으로 했던 부분들이 뭐냐면 슬리팅 되는 부분, 그 다음에 롤포밍 되는 부분, 그리고 이제 롤포밍에서 용접이 이루어지는 핀패스 마지막에 신가임이라든지 그런 특성들을 유한요소 해석을 통해 가지고 특히 이제 포지라는 소프트를 가지고 검증을 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먼저 이제 저희가 시작했던 부분들은 이제 롤포밍입니다. 롤포밍은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많은 패스 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형 시뮬레이션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설계 전용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가장 최적화된 어떤 플라워 패턴이라든지 그다음에 원하는 어떤 행태상에 대해서 변형률을 줄이는, 가능하면 변형률을 줄이면서 원하는 형태의 플라워를 가지는 제품을 설계하도록 설계 전용 툴이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먼저 설계를 하고요. 패턴 설계를 하고요. 이 패턴 설계를 가지고 다시 롤을 만드는 그런 프로세스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롤포밍 결과를 여기서 빼놨습니다. 왜 뺐냐면 롤포밍의 성형 부분은 ERW에 영향을 많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먼저 결론입니다. 그 전에 무슨 공정이냐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소재를 전달하는 공정들이 있습니다. 즉 용접관에 용접이 되는 라인에 슬리팅이 되는 공정이 있는데, 이 슬리팅의 끝을 보면, 전달되는 끝을 보면 소재 두께, 소재 재질, 여러 가지 공정 조건에 따라서
이 끝단의 단면 형성들이 많이 다릅니다. 이거에 따라서 사실은 용접의 그 ERW 용접 특성들이 많이 달라지는 편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다시 돌아가서 슬리팅이 됐을 때, 즉 소재가 전단이 됐을 때 전단되는 각도라든지 그 다음에 전단 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조사를 해서 이 데이터를 조금 정량화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실험적으로 저희가 단면을 살아서 이런 부분들을 검사를 해보니까 상당히 많은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워낙 많은 어떤 형태의 소구경부터 대구경까지 하다 보니까 전단 날이 묻어있다든지 그 다음에 공정 자체가 아주 새 공정 같지는 않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경우의 수가 많고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에서도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괜찮은 부분들을 몇 가지 소팅을 해서 평균값을 내가지고 이 단면의 치수, 그 다음에 앵글, 스캘프가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조금 치수에 반영할 수, 유한요소 해석에 반영할 수 있게끔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스캘프라는 게 있고요, 스칼핑이라는 게 있고 이런 단어들이 쭉 앞으로 나올 건데 이 판지를 원하는 형상대로 자르는 공정을 이제 스캘프라고 합니다. 스캘프 형상, 스캘프, 스칼핑 이런 단어들을 많이 씁니다. 동일한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전단면의 형상들을 저희가 먼저 모델링을 해서 그 유한요소 해석에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적용한 물성 당연히 이제 인장 시험을 통해 가지고 바로 냉간 물성을 프로퍼티를 구성했고요. 보시는 게 이제 롤 라인들입니다. 롤 라인들이 브레이크다운에서 핀패스 그다음 싱가이드까지 나오는 즉 용접이 되는 공정 요 끝까지 모델링을 해서 실제 아까 보셨던 전단이 됐을 때 형상을 형상의 각도에 따라서 그다음에 길이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한번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아까 보셨던 이제 레퍼런스 앵글이 사실은 81도였는데 81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도 정도 범위 내에서 이 특성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번 분석을 그 유한요소 해석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여기 이제 적용된 시트에 이제 유한요소 모델링을 진행한 거였고요. 그래서 이걸 유한요소 모델링, 메시 모델링을 만들어서 보고자 하는 부위의 엘리먼트를 조금 나눠서 진행을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단면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코드에서 많이 보셨던 그리드, 메탈 플로어를 가지고 먼저 봤고요. 왜 저희가 이제 다른 결과를 안 보고 메탈 플로어 봤냐면 끝단의 형상들이 용접이 끝날 때 플로어가 어떻게 휘는지,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부분들이 주 관심사였거든요. 그래서 메탈 플로어를 주로 검색을 해서 집어넣었던 케이스들입니다. 그렇게 해도 보니 실제로 성형 공정에서 일어나는 부분에서는 이 슬리팅의 앵글, 전단되는 각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거의 영향을 안 받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영향을 받냐면 나중에 용접이 될 때 영향을 받습니다. 자, 보시면 슬리팅이 되는 부분들 다시 한번 처음부터 돌아가면 이렇게 해보니까 사실은 결과가 잘 안 나왔어요. 지금 해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고려했던 부분들이 슬리팅 될 때 레벨링 상태, 그 다음에 슬리팅이 될 때 어떤 전단 각도 이런 부분들을 다시 롤폼이 그 다음에 ERW 프로세스를 거칠 때 어떻게 용접 특성이 바뀌는지를 다시 한번 재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그냥 모델링해서 슬리팅하고 넣는 거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즉 단면의 형상을 모델링해서 넣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뭘 넣어야 되냐면 슬리팅이 될 때, 전단이 될 때 슬리팅 되는 앵글, 메탈 플로어 이 형상을 사실은 가지고 연결을 시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상을 가지고 진행을 했고요. 요걸 용접에다 넣어서 실제 용접이 될 때 요 메탈 플로어 그리드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사실은 요 그리드들이
여기에 용접이 될 때 어떤 각도로 갈 때 가장 용접이 잘 된다고 정량화되어 있습니다. 논문에 상당히 많이 나와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서 어떤 전단 각도를 가질 때 가장 좋은 건지에 대해서 한번 스터디를 다시 한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슬리팅이 되는 부분들을 다시 모사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봤고요. 실제 슬리팅은 아주 강폭이 되는 어떤 소재들을 슬리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자르진 않고요. 여기서 위에 롤, 아래 롤, 이 전단 롤, 커팅 롤이 있습니다. 이걸 통과를 할 때 하나, 둘, 셋, 넷, 여기에서 6, 7개 해당하는 조간에 해당하는 프리폼의 시트가 잘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 월 전단을 했을 때 슬리팅 될 때 보시는 것처럼 전단되는 성형이 되는 실제 찢겨지는 부분, 그 다음에 전단이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용접 특성에 많이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2차원 해석을 통해 가지고 슬리팅 될 때에 전단 앵글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단 면이라든지 깊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2차원적으로 계산을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저희가 이제 주로 보고자 하는 것들은 그리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이 그리드의 앵글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꺾여 있는지,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지.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공수를 해서 이 제품의 형상을 보면 보시는 것처럼 끝단이 슬리팅 공정에 의해서 그리드, 메탈 플로어들이 이렇게 많이 꺾여 있는 것이 보이십니다. 이런 부분들을 실제 제품이랑 비교를 해서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슬리팅 공정의 변수를 바꿔서 최적의 원하는 어떤 행상의 그리드가 나오는 형태까지 변경을 해서 최종의 그리드를 저희가 이제 해석해서 아웃풋을 뽑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ERW 공정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용접 특성에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두 모재가 이렇게 만나서 뜨거운 열에 의해서 이렇게 녹여지면 그리드가 메탈 플로어들이 이렇게 꺾이게 됩니다. 보통 이제 이 헤어핀이라고 하는데 헤어핀 형상의 이 앵글에 따라서 용접 특성, 즉 어떤 체결 강도, 용접 강도들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선형적으로 되거나 아니면 모재의 어떤 깊이가 모자란다든지 각도가 모자라든지 그런 영향에 따라서 사실은 용접 불량, 즉 용접 이염새의 어떤 불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보시는 게 이제 단면에 어떤 비드가 있는 상태에서 제품 단면을 잘랐을 때 형상을 보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는 것들은 아래 그림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여론의 깊이가 있습니다. 여론의 깊이도 상당히 중요한 팩터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고요.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아웃 다이아메터, 인너 다이아메터 기준에서 중앙 기준에서 웰드 라인이 결정되고 여기 이제 노란색이 되는 게 웰드 라인이고요. 위에 W 부분들이 헤어핀에 해당하는 W에 해당하는 메탈 플로어를 가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 일어났을 때 아까 우리가 소극형 제가 파이가 54파이인가 됐죠. 그 파이를 가지고 불량이 나는 행태들을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아까 우리가 이제 정상적으로 봤던 W 곡선이 헤어핀이 있는 형태에 비해서 실제 불량이 나는 형태들의 제품들의 그다음에 그리드가 다르죠. 많이 다르죠. 이런 부분들은 다 대부분 이제 체결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용접칸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기본적인 특성에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 이제 불량으로 처리를 해서 빼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는 용접 플로우의 어떤 결함을 나타낸 거고요.
보통 이제 결함들이 상당히 종류들이 많은데 오른쪽은 플로우가 비슷한데요. 이제 이 그리드가 좋게 나타나는데 왼쪽 같은 경우는 상당히 조금 다른 형태로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양쪽이 만나서 동일한 어떤 그 헤어핀의 형상을 가지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것도 이제 각도가 정해져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중심으로 좌우 대칭인 부분들이 있고 비대칭인 부분도 있고요. 이 조건에 따라서 다른다는 거죠. 즉 이게 어떤 영향을 끼친다면 용접될 때 아까 보셨던 이제 슬리팅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심 가이드 공중에서 두 롤러의 어떤 그 클리어런스라든지 그다음에 온도 조건이라든지 용접될 때 온도 조건이라든지 그다음에 열원 깊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의해서 좌우 결정이 된다는 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아래에 보시는 것들은 보통 이제 후크 결함이라 했는데 아변 방향으로 이렇게 나와 있으면 좋은데 이제 이게 조간이라든지 어떤 굽힘에 의해서 슬립 파단이 일어납니다. 이건 보통 이렇게 되면 바로 파단이 난다고 합니다. 저도 자세히지는 모르지만 이런 형태로 나오면 얼마 못 가서 이 부위가 파단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기타 ERW 공정에서 불량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보면 이런 것도 많이 나옵니다. 아예 이제 모재가 안 맞는 경우도 많고요. 용접이 되어서 비드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경우도 많고요. 그다음에 뭐 보시는 것처럼 어떤 핀의 형태, 즉 헤어 핀의 형태들이 기본적인 헤어 핀에 가까운 형태들이 전혀 안 나오는 부분들은 대부분 다 불량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ERW 공정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파라미터들이 있는데 어떤 부분들을 주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스터디를 해서 해보니까 사실은 영향을 많이 주는 부분들이 이런 공정입니다. 뭐 기타 부분들도 영향을 많이 주지만 히트의 열원, 깊이, 그 다음에 온도, 즉 용접될 때 파라미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가이드 스퀴즈 공정이라고 있습니다. 스퀴즈 공지에 이제 양 롤러가 소재를 이렇게 꽉 눌러주는 공정이 있는데 그 롤러의 갭, 그 클리어런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주는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 처리에 대한 부분들도 추가적인 어떤 그 치수 정밀도에 대한 영향을 준다는 거죠. 즉 저희가 보았을 때는 성형 공정, 그 다음에 제품이 나오는 ERW 공정까지 나오는 공정에서는 용접 특성,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이제 전단 특성, 그 다음에 메탈 플로우 어떤 꺾이는 양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주로 많이 줘서 최종적인 제품의 결함을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까지는 주로 이제 성형적인 부분들을 저희가 한번 스터디를 해봤고요. 이 이후에는 이제 용접 특성입니다. 실제 이제 용접이 될 때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용접 파라미터를 조금 찾아가기 위해서 몇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서 현장에서 적용하는 시뮬레이션 조건에 해당하는 그 파라미터를 받아서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보시는 게 이제 웰딩되는 온도들이 대부분 이제 1400도 이상 1400도, 1500도 정도에서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험한 어떤 그 해석에서 필요한 파라미터를 집어넣었던 부분들이 용접 온도가 떨어질 때 대부분 보통은 용접 온도가 올라가는 것보다는 용접 온도가 떨어질 때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용접 온도를 1100도에서 1500도 범위 내에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웰딩되는 어떤 그 온도의 여론의 깊이가 있습니다. 깊으면 깊을수록 비드 양이 많아지고요. 짧으면 짧을수록 비드 양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헤어핀의 영향을 또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깊이, 여론의 깊이, 그리고 이제 기타 부분들은 이제 공정에 저희가 받았던 입수된 공정들을 가지고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를 보면 실제 이제 상이 오스타이스트 상에서 페라이트 상 이렇게 보이지는 게 보이고요. 실제 이제 용접의 열원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을수록 비드가 많이 나오는 형태들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은 이 비드들은 어떤 그 싱가이드 공정을 통해 가지고 다 드러냅니다. 자동으로 이렇게 잘라져서 나오게끔 그렇게 구성이 됐고요. 결과를 보면 1300도에서 지금
했을 때 요게 대부분 1300도 이상에서 나왔을 때 양호한 상태로 나오는데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보고자 하는 부분들은 보시는 것처럼 어떤 비드의 라인이거든요. 이 비드의 라인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제 두 소재가 모여서 비드의 형상들이 이렇게 모이기 시작하고요. 위아래부터 보통 이제 성형이 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비드들이 바깥쪽으로 빨려 나가는 그런 형상입니다. 이건 좀 가디하게 표현을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1300도 1.8mm 대부분 이제 레퍼런스라고 현장에서 부르는 이제 레퍼런스 기준으로 저희가 해석을 한번 진행을 해봤던 거고요. 잠깐만요. 예. 그래서 보면 사실은 해석상에서는 단면을 가지고 대부분 다 해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 대칭이 아주 부드럽게 아주 이쁘게 나오죠. 근데 실제로 보면 이렇습니다. 아주 생각해봤던 거랑 많이 다르시죠. 예, 그만큼 용접이 일어나면서 특히 이제 전기장 용접이 일어나면서 아주 불균일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것도 아주 그래도 만족하는 수준의 어떤 비드 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아주 제일 좋은 어떤 형태의 비드 라인이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현장에서 적용되어 있는 가장 최적의 조건에서 했을 때 비드 라인들이 어느 일정의 앵글을 가지게끔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ERW 공정에서 싱가이드 스퀴지는 이제 소재를 두 소재 모재를 가압을 시켜서 이렇게 비드가 나오는 그런 현상인데 아래 보시는 것처럼 1100도, 1200도, 1300도, 1450도 뭐 이런 상태에 대해서 보시는 것처럼 비드의 깊이가 달라지고 그 다음에 여기 헤어핀 앵글들이 다른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두 번째 결과는 이제 갭입니다. 싱가이드 공정에서 스퀴즈 공정에서 두 소재의 롤러의 컨택 양이 되는데 두 소재의 롤러가 만나는 컨택을 양을 나타내는데 그 양이 적당할 경우 적절하지 못할 경우 이렇게 넓어졌을 경우 이런 어떤 경우의 수가 생긴다는 거죠. 결과가 대부분 이제 초기에는 이런 형태의 헤어핀들이 생기고 비드 라인 적당한 비드가 생기는 반면에 제품을 계속 생산하다 보면 제품의 어떤 마찰이라든지 마모의 통에 의해 가지고 롤도 갭이 생겨버리고 장비도 갭이 많이 생겨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형태로 초기에는 원하는 비드가 낮지만 점차 비드의 양의 두께가 좁아지고 넓어지고 그다음에 높이가 낮아지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심할 경우에 아까 보셨던 이런 형태로 나온다는 거죠. 갭이 아주 컸을 경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사실은 성형됐을 때 어떤 인자들이 ERW 공정에서 나왔던 프로세스 공정상에서 보셨던 이제 ERW 싱가이드라든지 스퀴즈 공정에서 일어났던 문제들을 조금 해석적으로 검토를 해봤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공정 이후에 치수에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뭐냐면 캔칭이 있습니다. 제품이 바로 나오자마자 바로 캔칭을 하고요. 보통은 캔칭 이후에 이제 사이징이라든지 다른 기타 공정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은 1300도에서 바로 워터 캔칭이 일어나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 공정을 이제 모사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TTT라는 CCT 그 다음에 데이터를 입력을 했고 거기에 해당하는 릴링 사이클까지 이제 고려를 해서 진행을 했던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 워터 캔칭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를 했고 그리고 이제 템퍼링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는데 540도에서 뭐 200초 가량 이렇게 유지하는 그런 부분들도 해석에 적용을 해서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보여드리고 했던 부분들은 어닐링 사이클, 즉
어닐링을 했을 때 실제 이제 용접관이 통과해서 용접이 이루어지고 용접 비드를 제거한 이후에 이걸 어닐링 사이클 즉 캐칭을 통해서 어닐링 사이클을 통했을 때 이 제품의 보시는 것처럼 이제 스트레스가 어떻게 감소를 하는지를 단면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진행할 거고요. 용접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 기존에 용접했던 ERW 용접의 결과를 가져와서 여기에서 이니셜 상태에서 열처리 해석을 진행했을 때 최대 잔용력들을 계산했던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퀸칭 템플릿도 마찬가지고요. 동일한 형태로 진행했을 때 퀸칭을 했을 때 스트레스 퀸칭 템플링을 했을 때 이 내부에 스트레스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는 온도가 400, 800도 이상 올라갔을 때 떨어지는 현상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이 ERW 조관들은 여러 가지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그 열처리 사이클들이 있습니다. QT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바로 뭐 템플링 하는 경우도 있고, 제품 소재, 구경 이런 형태에 따라서 다르게 열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퀸칭 템플릿은 네모화물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순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사용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양이 많아서 사실은 조금 시간을 빨리빨리 넘어갔는데 사실은 결론은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치수는 안 나와 있어요. 업체 쪽에서 요청해서 치수를 못 넣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아까 우리가 처음에 진행했던 성형공증에서 그냥 롤폼이라든지 기본적인 그냥 성형공법들은 크게 ERW 영향을 안 주었고요. 안 주는 대신에 스캘프에 대한 스캘프의 그리드, 그 다음에 그리드 앵글, 그 다음에 깊이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은 당연히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실제 공정에서는 스카이핑이라는 공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전단의 끝단 날들을 조금 고르게 이렇게 커팅하는 공정이 있습니다. 그 공정을 사실 넣는데 제품 제조 공정에는 대부분 다 안 써요. 왜 안 쓰냐면 이게 제조 라인들을 길게 만들거든요. 단가, 시간 뭐 그런 이유에서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과제를 통해 가지고 다시 적용한 게 스카이핑이라는 공정입니다. 예, 기본적인 어떤 프로세스에 이 스카이핑 공정을 사용을 안 했던 이유에서 ERW 영향에 많이 줬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용접 부분에서 영향을 줬던 부분들이 용접될 때의 온도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 깊이, 그 다음에 이론의 깊이, 그 다음에 롤갭, 특히 이제 롤갭 장비가 계속 노화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롤갭들이 계속 이 언밸런싱 된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영향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용접 온도가 균일하다고 같다는 전제에서 물성이 높은 소재일수록 헤어핀의 형상이 앵글이 사실 낮아지고요. 앵글이 원하는 어떤 각도들이 있습니다. 렌즈가 있는데 그 부분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물성의 프로퍼티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고요. 아래에 있는 이제 웰딩 템퍼레이처라든지 그 다음에 깊이, 그 다음에 스키지의 롤갭 이런 부분들도 헤어핀의 형상에 영향을 당연히 준다는 거고요. 그래서 가장 제일 좋은 거는 우리가 설계를 했을 때 갭을 지키고 용접의 어떤 특성들의 기본적인 특성을 지키면서 사실 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게 조업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연속적으로 지속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 흐트러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하는 제품이 안 나오고 불량이 계속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즉 소재가 다 변경됨으로 해서 사실은 요 헤어핀 행성들도 달라져야 되고 다르게 나온다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가 사실은 좀 업체 쪽에서 나왔던 그런 결과들을 가지고 했던 거예요. 사실은 이제 워터 캔칭이라든지 어닐링 부분들은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응력이 얼마에서 얼마 줄었다. 그 정도 수준에서 사실은 끝난 거고요. 사실 중요한 부분들은 용접 특성해주는 이런 인자들, 그 다음에 이런 외관적인 특성들을 주로
스터디를 저희가 6개월 이상 이렇게 진행했던 걸 한번 쭉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사실은 데이터가 상당히 많은데 조금 함축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해가 조금 안 되시는 부분도 있었을 거고 했을 것 같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추가적으로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상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좀 해주십시오.